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Nobel Peace Prize for 2025 to Maria Corina Machado. 베네수엘라에서 마드라 정권의 탄압을 피해서 숨어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베네수엘라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시기에 평화를 보호하려는 그의 헌신은 노벨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나는 단 한 사람일 뿐 이 상은 온 사회의 성취라는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원했던 트럼프의 백악관에서는 노벨 평화상이 평화가 아니라 정치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노벨상 캠페인을 하는 동시에 새로 출시된 자신의 손목시계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은 곧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영화를 영화관에서 상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판사가 시카고에 방위군 배치를 하지 못하도록 임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위군은 행정부가 일으킨 불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공화당 주지사가 텍사스 주지사가 일리노이주로 텍사스 방위군 보낸 것을 비난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미국은 연방제이고 따라서 주마다 주권이 있는데 다른 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만일 진보적인 주에서 자신이 이끌고 있는 오클라호마주의 방위군을 보낸다면 오클라호마 주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수사국 요원이 이민 단속으로 차출돼서 마약과 화이트칼라 범죄 단속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들들이 사업 사기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한 뉴욕의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모기지 유흥자 사기를 했다는 혐의인데 뉴욕주 법무장관은 혐의를 부정하고 정치계에는 사건 자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보복 과정으로 봅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정치 복수, 이 의제에 대해서 많게는 75% 이상이 찬성을 합니다. 또 공화당의 3분의 1은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도 추방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열면 지금 무급휴직 중인 연방 공무원에게 밀린 봉급을 받게 의회가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모두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한 이후 연방 공무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입니다. 터닝포인트 USA는 이번 목요일에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 슈퍼볼 해프타임 쇼에 배드버니 공연과 맞붙는 행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야당 지도자입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민주운동가고요. 지금 베네수엘라 안에 있지만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 마두로가 3번이나 정권을, 베네수엘라는 대통령 임기가 6년인데 3번째나 잡으면서 바로 이 야당 인사를 탄압해서 야당 인사들이 거의 망명했는데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차도 씨는 지금 어디엔가 베네수엘라에 있습니다. 오늘 노벨 평화위원회가 발표를 하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Nobel Peace Prize for 2025 to Maria Corina Machado. 네, 그 이후로는 굉장한 용기로서 민주주의를 베네수엘라에서도 지켰고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도 굉장히 헌신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야말로 그 시민의 본보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She is receiving the Nobel Peace Prize for her tireless work promoting democratic rights for the people of Venezuela. 네, 베네수엘라 여기까지만 들으셨는데요.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굉장한 용기를 끊임없이
보여준 사람, 점점 커지는 어둠 속에서,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아주 용감하고 헌신적인 평화 옹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년째 니콜라스 마두로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베네수엘라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해서 오랜 동안 투쟁을 해온 인물이 바로 올해 2025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노벨위원회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위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일어나서 저항하는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런데도 조국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의 결정은 수많은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에게 어떤 그 영감을 줬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Organization, it says, goes on to get toward democracy. It says is a precondition for lasting peace. But we live in a world where democracy. 지금 이제 이 노벨상 수상자가 지금 어디론가 숨어 있기 전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는, 바로 보이고 있죠. 물을 좀 마시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도구가 곧 평화의 도구임을 보여줬다. 시민권이 지켜지고 시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미래, 모두가 평화롭게 살 그런 그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상징이다. 민주주의는 침묵을 거부하고 심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고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항상 말과 행동이 따르는, 그리고 결단력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을 한다 하는 게 노벨위원회의 얘기입니다. 본인은 지금 숨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건너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58살입니다.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대선에 나왔는데 마두로의 법원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서 출마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도 열심히 지하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거죠. 엔지니어인데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입니다. 58살 말씀드렸죠. 마두로의 임기가 이제 3선이 될 때 본인이 출마를 했다가 못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권을 통합을 했습니다. 야권을 통합을 해서 거의 이제 무명에 가까운 본인이 지지한 또 다른 사람, 이건 당선되리라고 지지한 게 아니죠. 끝까지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에드먼드 곤잘레스를 이제 지지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장악한 선거관리위원회, 정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을 해서 개표 결과가 예상했었던 것과는 달리 마두로의 승리를 발표하자 이 마차도 씨가 체포되는 위협 속에서도 계속 저항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은 나 혼자 받을, 너무 깜짝 놀랐다고 우선 얘기를 했고요. 나 혼자 받을, 나는 그냥 단 한 사람뿐이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상은 온 사회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주의를 향한 그 민족 전체의, 베네수엘라 민족 전체의 오랜 투쟁에 따른 그런 보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반응이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장관들, 제독들을 모아놓고도 내가 받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유엔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유엔에서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때 유엔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뭐 텔레프롬프터 고장나고 에스컬레이터 안 되고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노벨상 받을 자격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타냐후도 지지를 했고, 많은 이스라엘의 그 인질 가족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백악관의 대변인이 많죠. 스티브 청 그 대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노벨 평화위원회가 평화보다는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입증한 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인도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도대체 이 세상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의지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트럼프가 유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관세와 연관을 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그러나 노벨 평화위원회의 5명은 국가와 이 노벨 평화상 주는 것과는 분리해야 된다는 아주 막중한 책임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계속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노벨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이제 그 요르겐 왓네 프레드네드. 매년 수천 통의 편지를 받고 누군가를 후원하는, 그렇지만 우리는 용기와 진실이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이걸 성실이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가득 찬 방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 뭐 의사결정을 내리는 비디오 같은 것도 공개를 하고요. 위원회는 오직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과 목적에 따라서 이 상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평화 중재자를 자처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차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걸 차단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해요. 노벨위원회에서. 원래 이 상에 지명되는 것이 마감일은 2월 1일이다. 2월 1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선서한 지가 1월 20일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일을 하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UN 등에서 주장을 한 내가 8개의 전쟁을 끝냈어, 이런 것을 다 맞다고 쳐도 이게 기간과 그 이후에 한 일과 안 맞는다. 이걸 계속 다른 때 같으면 설명할 필요를 없는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블룸버그 뉴스가 제일 처음 보도하고 다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노벨위원회는 월요일에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평화완 첫 번째, 어제 이스라엘 의회에서도 다 서명을 했잖아요. 이걸 이뤘으니까 내가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인데, 그건 수요일인가 그랬죠? 노벨 평화상은 월요일에 결정됐다. 이런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참 세계적으로 구차하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은 4명밖에 안 됩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잖아요. 그 가운데 여성은 20명이고 이번에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포함해서요. 4명인데 피도 루즈벨트 1906년도에 러일 전쟁에서 그걸 계속 가지 않게 하고 평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받았고요. 우드로 윌슨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을 설계한 뭐 이런 것으로 1919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미 카러예요. 지미 카러는 대통령 때는 못 받았다가 대통령 떠나고 나서 한참 뒤에 2002년도에 국제적인 분쟁을 그 전에 많이 해결한 공로로 받았고,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 정치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했다라기보다 환경을 조성을 했다. 그 이전에 예를 들어 핵무기 감축을 주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UN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리고 어떠한 다국적인 이런 것을 강조한 그 미래에 더 많은 것을 뒀던 것 같아요. 이렇게 4명밖에 안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 대통령은. 그에 비해서 엘고 전 부통령이 다른 UN 기구와 함께 기후 변화에 관한 노력으로 받은 적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는 하고, 이번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얘기하는데, 이 노벨 평화상 때문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평화안을 너무 서둘렀다 하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전쟁을 싫어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서 평화의 중재자라고 계속 강조는 하고 있는데 임기 내내 군사적인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6월 달에 이란 핵시설 공격했죠. 미국의 도시에 지금 계속 배치를 하고 있죠.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카르텔도 국제 해역에서 어떤 미국에서도 이건 아닌데 하는데 군사력을 동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 달에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22%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반 미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아야지 된다는 것. 그리고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베네수엘라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가? 멕시코라든가 다른 남미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노벨상이 6개잖아요. 문학, 어제 했죠.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경제학, 평화상.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이 야당 지도자가 받았습니다. 노벨위원회가
약간의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노르웨이의 여러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약간 협박적인 이런 것도 있으니까 노르웨이의 외교관들도 지금 떨고 있고 노벨위원회도 좀 불편한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은 이게 누구인가 이 결정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마두로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두로에 반대하는 사람을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어떤 가만이 됐을 것이다. 이런 마두로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줬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나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은 이미 다 좌파의 상이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까짓 거 who cares? 누가 상관해? 그 누가 받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노벨상이요. 지금 올해는 후보가 338 개인이나 단체 244명이 개인이고 94곳이 단체입니다. 정확한 그건 알려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전체의 그 명단은 나중에 발표가 되거든요. 세계 최고의 외교적인 영예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평화의 대사야 라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기회 이런 것을 잃어버린 게 되는데 이렇게 그 좌파들의 잔치야 하면서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이중성이요. 이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가짜 신문이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한다든가 뉴욕타임스에 글을 쓰고 싶어 한다든가 결국은 뉴욕타임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뉴욕타임스가 세계의 지성인들이 인정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는 아닌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요즘에 계속 그 에디토리얼 페이지의 사람들이나 칼럼니스트나 이런 사람들을 바꾸면서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이중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쨌든 노벨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을 주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싫어하는 마두로에 반대되는 사람에게 줬다는 거.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왜 그렇게 싫어한다면서 받고 싶어 하느냐. 노벨 위원장이 윌겐 프리드네스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하면서 지금 이런 독재적인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을 준 사람들이 법치를 남용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회 전체를 권위주의와 군사화로 내몰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여기서 덧붙여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어제 끝까지 마지막까지 노벨상을 받기 위한 캠페인을 은근한 그 압박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그 압박하는 사이에 뉴스맥스라는 그 매체에 요즘 박스를 닮아가고 싶어하고 박스를 이기고 싶어하는 아직은 조족지혈이지만 그런 뉴스맥스에 딱 새로운 광고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광고입니다. 노벨상 캠페인을 하는 동시에 새로 출시된 자신의 손목시계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시계 지금 처음 파는 거 아니에요.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장면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it's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it's Trump time. Check out this red beauty. It's one of my 네, 트럼프 타임이라고 하죠. 이제는 트럼프 타임입니다. 체크아웃 이 this beauty, 레드한 이 빨간 색깔을 체크아웃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new watches. Wear it proudly on your wrist and everyone will know exactly what it's for, who it represents. It's really going to be something special. It's for your favorite president. Get your 네, 지금 fight 그 시계네요. 그래서 이 시계를 보시면 여러분 뭐 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젠 트럼프 타임입니다. 이 레드 뷰티를 보세요. 내 새로운 시계 중 하나인데 손목에 당당하게 차면은 모두가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누구를 위하는 건지 누구를 대표하는 건지 알게 됩니다. 정말 특별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watch today at gettrumpwatches.com. Please make a great gift. It's Trump time. 선물하라는데요. 이
gettrumpwatches.com에서 시계를 사서 선물로도 훌륭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 같은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는요, 4천만 달러를 들여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죠. 제작부터 홍보까지 다 합니다. 그걸 극장에서 먼저 개봉을 하고 날짜를 내년 1월 달이라고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마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 어제 이 두 가지가 있었던 일, 그리고 오늘 노벨 평화상, 아마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받았다면 이 워치, 뷰티풀한 빨간 워치를 보세요. 이 워치도 오늘 상당히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뭐 그냥 그렇게 짐작이 되네요. 어떤 분께서 이해 충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MH 선생님께서 트럼프 일기 땐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더니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하네요. 누구도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의 다큐멘터리를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아마존이 잭 베이조스가 하고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이기도 하고 4천만 달러를 들여서 현직 대통령의 와이프예요. 전이 아니라. 그걸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으시시한 거예요. 현직 대통령의 와이프인데 누가 한다고 해도 하지 말아라 할 그럴 판에 다큐멘터리로 4천만 달러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보통 인물 다큐멘터리 뭐 100만 달러에서 많이 들어야 300만 달러? 아니면은 무슨 자연 이런 것에 관한 것은 기후변화 이런 것에 관한 것은 뭐 많이 들어야 1,000만 달러? 2천만 달러? BBC 방송 같은 경우요. 아주 정말 대단한, 이게 맥시멈인데 한 개인의 퍼스트 레이디를 위해서 4천만 달러를 들여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직접 홍보하고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고 이런 지금 미국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 하는 거 전해드렸고요. 자, 지금 오늘도 한국에서 어떤 분께서, 제가 맨 앞에 서동훈 선생님 이름을 써놨네요. 여기다 서동훈 선생님이 손주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을 걱정해서 미국 뉴스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상이란 건 주는 사람 마음이야. 트럼프, 제임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공감결여라고 써주신 분도 계시고요. 쌤통, 쌤통이라고 이런 얘기. 지니 선생님이 병원 간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죠. 정기검진을 받는데 정기검진을 1년에 2번인가 그런데 지난 4월 달에도 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가는 것은 조금 빠르다 이런 그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오늘 사실은 노벨 그 평화상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카고의 방위군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더 탑뉴스가 됐어야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노벨 평화상은 굉장히 중요한 상인 것은 분명하지만요. 그런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맨 앞에 전해드리게 됐고요. 윤성형 선생님, 성함 발음하기가 참 어렵네요. 참은 아니고 약간 그냥 보통스럽지는 않네요. 윤성형 선생님 처음으로 라이브 참여합니다. 그랬더니 또 지니 선생님이 윤성형님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자, 여러분들은 대화를 해주시면서 저는 이제 미국의 중요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카고 선타임스 보겠습니다. 보시면 판사가 트럼프의 군대라고 했네요. 트럼프의 군대를 퇴각시켰다. 그리고 역시 시카고에서 발행되는 시카고 트리뷴은 판사가 이 방위군 배치를 블럭했다. 자, 이런 그 얘기들이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 트리뷴 이 사진에 보면은 이거 크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길에 이렇게 어떠한 형태로든 쓰고 있어요. 군인을 우리 스트릿에 오게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시카고 선타임스고요. 해당 지역에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써 있잖아요. 시카고 그 트리뷴이 내셔널 가드가 employed 이 에리어에 이미 배치됐는데도 이렇게 판사가 이걸 퇴각하라고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연방 판사가
이제 이렇게 했다 하는 건데 판사의 판결이 이런 그 판결입니다. 에이프릴 그 페리 판사예요. 이 판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한 판사입니다. 행정부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정말 난 심플리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시카고 지역이 완전히 무슨 뭐 전쟁터와 같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게 믿을 수가 없고 이건 행정부가 일으킨 불을 행정부가 일으켰고 그 불에 방위군까지 하면 지금 연방 요원들이 이미 아주 강하게 진압을 하고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 이민 단속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붙인 불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도대체 이러한 상황이 어디서 멈출지 저는 스트러글링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멈출지 정말 이걸 어떨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연방 재산과 연방 요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한다. 이렇게 말은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판사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법무부의 변호인이에요. 법무부의 변호인이 대통령이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나 방위군을 배치를 할 반란이 있을 때 지금 무법천지 아니냐 시카고가. 그런데 주 방위군을 파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대통령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다시 지금 일리노이주에서 반란이 있다는 것, 반란이 위험이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런 증거를 본 적이 없다라고 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뒤에 일리노이주의 주지사 J.B. 프리츠커 주지사 어제는 나를 밟고 가라. 나 먼저 잡아가더라. 그리고 시민들을 가둬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오늘은 트럼프는 왕이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는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10월 14일, 며칠 안 됐어요. 그 사이에 이제 항소를 당연히 하겠죠. 행정부에서. 오늘 서면으로 그 판결을 서면으로 다 이렇게 서면까지 할 것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카고의 외곽에 이미 동원된 약 200명의 텍사스 주 방위군, 300명의 일리노이 방위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또 다른 판사가 내린 판결이 있는데 왜 시카고에서 저널리스트들이나 시위대들이 너무 연방 요원들이 너무 세게 우리를 단속을 해 하면서 소송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연방 요원들이 저널리스트를 체포하거나 저널리스트에게 무력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데 체포하는 것도 중단해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시카고, 일리노이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레곤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포틀랜드의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연방판사가 방위군 배치하지 말아라. 일단 그것도 14일 아닌가요? 그렇게 했는데 항소를 바로 했죠. 그 케이스에 대해서 제9항소법원이 판사가 3명인데 2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들이에요. 이 제9항소법원은 오레곤주에 방위군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었답니다. 지금 폴리티코의 오늘 보도고요. 자, 대통령이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네소타에서 발행되는 미네소타주, 미네소타 스타 트리뷴은 팀 월츠, 카멜라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였었죠. 그리고 미네소타의 주지사입니다. 팀 월츠가 만약에 우리 주에 방위군을 배치하면 난 소송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로스앤젤레스, 일리노이, 오리곤주와 똑같이 소송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오클라호마의 주지사는 공화당입니다. 오클라호마의 주지사가 모든 공화당 주지사, 거의 모든 공화당 정치인들과 다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어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은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뉴욕타임즈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케빈 스틱 주지사입니다. 사진 조금 크게 해드릴까요? 케빈 스틱 주지사인데
이 케빈 스틱 주지사가 하는 얘기가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정치나 국가 정치 그 시스템을, 행정부의 시스템을 잘 쉽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주지사가. 텍사스주가 주 방위군을 일리노이주로 보냈잖아요. 해서 뭐 300명 플러스 200명에서 500명이 됐는데, 이건 미국은 연방주의다. 연방주의는 연방이 있지만 주정부가 권한을 갖는 거잖아요. 그 연방주의와 주가 갖고 있는 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 공화당 주지사로서 처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케빈 스틱 주지사가. 그리고 지금 이 주지사는 전국 주지사협회의 회장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연방주의 체제를 믿는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만약에 일리노이의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일리노이 주의 군대를 우리 오클라호마주로 보냈다면 오클라호마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연방주의를 믿는 그런 입장에서 한 주의 주지사가 다른 주지사에게 맞서는 방식은 옳지 않다. 일리노이 주지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텍사스 주지사가 자신들의 방위군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일리노이주로 보낸 것은 오클라호마의 같은 공화당 주지사가 볼 때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텍사스군을 일리노이주에 보냈다는 뉴스를 듣고 나는 너무나 놀랬다. 코비드 19 때를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오클라호마도 레드 스테이트죠. 엄청난. 텍사스도 레드 스테이트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은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작하고 나서 1년만 있다 바로 끝났으니까 코비드 시작하고, 당시에 우리는 나 오클라호마 주지사와 텍사스의 주지사 그렉 에버트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정책 때문에, 마스크 정책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하지 않았느냐. 의무화해서 군대에도 마스크를 쓰라고, 집단이니까 군인에게 마스크를 하라고 하고 군인에게도 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그런 것을 했다고 우리가 공동으로 소송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한 주의 주지사가 다른 주의 주지사에 맞서는 입장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화당이잖아요. 이민 그 세관 단속국을 보호를 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자체는 지지한다. 그러나 이렇게 주 방위군을 이렇게 파견하고 하면 나중에를 한번 보자라고도 얘기합니다. 나중에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른 정당의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이 공화당 주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위군을 보내면 그때는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선례를, 아주 나쁜 선례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일리노이주에서 그 방위군을 일리노이주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설득을 했어야지. 이거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강제로 한 거죠. 이건 대통령에 대한 이 같은 공화당의 주지사로서의 어떤 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지사협회의 회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이게 주지사협회의 회장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한 주의 주지사로서 하는 얘기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요, 만난대요. 텍사스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를, 아마 경기인 거 풋볼 경기네요. 오클라호마 유니버시티하고 텍사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오클라호마의 풋볼 경기에서 달라스에서 열리는데 만나는데, 그때 분명히 이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될 거다. 나는 그렉 에버트 주지사와 사이는 좋다. 뭐 그가 요청을 한다면 우리가 방위군을 무슨 이민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의 주로 보낼 수도 있고, 내가 또 원한다면 그도 그렇게 보내줄 것 같은데 이건 일리노이주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뉴욕타임스는 오클라호마의 주지사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고 오클라호마의 주지사는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인터뷰 요청을 한 건 이거겠죠. 아마도 일리노이주의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며칠 전에 주지사 협회에서 이거는 협회 차원의 얘기를, 입장을 밝혀라. 아니면 우리 주는 일리노이 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주지사 협회에서 탈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그런 그 답변이 아니었는가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주지사는 주지사 협회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주지사 협회는 교육적인 분야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IRS가 얘기하기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교육적인 거지 정치적인 그런 기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어쨌든 모두 각자의 주에서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선거로 결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거로 일리노이주에서는 주민들이 일리노이 주지사를 선출했고 또 시카고의 시장을 선출했고 텍사스와 오클라호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출을 했기 때문에 각 주의 그 주지사와 주민들의 결정을 존중을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 해서 연방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나는 이런다.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뉴욕타임스가 물어봤어요. 아마도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클라호마 주지사 뭐 이 케빈 그 스틱 주지사 유일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을걸요?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걸요?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럴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케빈 스틱, 오클라호마 나 주지사 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이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와 곁들여서 하나를 간단히 전해드리자면요. 왜 월스트리트저널이 얼마 전에 심지어는 우정국 직원까지 이민 단속하는데 차출이 돼서 많은 문제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FBI 연방수사국 가운데서 필드에서 일하는 그런 그 요원 있잖아요. 필드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요원은 반 정도가요. 이민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기 위해서 지금 재배치가 됐답니다. 이게 공공안전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 보도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국토안보부, 크게 국토안보부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내 연방수사국 그 현장 그 오피스가 25군데래요. 여기서 요원의 반, 45%네요. 반 조금 안 되네요. 이민 단속으로 뺐다는 겁니다. 그럼 이 FBI 요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냐면 사이버 범죄, 요즘에 심각하죠. 마약 밀매, 테러리즘, 그리고 스파이 활동, 폭력 범죄,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전부 이민 단속 하루에 3,000명 잡아라 하니까 거기에 투입된다는 건데 해서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일반적으로 표적 체포를 할 수 있는 수사관으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어떤 무슨 뭐 테러리즘, 스파이 활동하는 사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위대를 이렇게 진압한다던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습 현장에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SUV에 뛰어들어서 누군가가 막 도망치는 걸 볼 때까지 막 따라간다던가 거리를 한 여성을 잡기 위해서 막 4명 정도, 3명 정도의 남성들이 막 이렇게 뒹군다던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이게 본질적으로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민세관 단속국이 거칠게 좀 약간 거친 면이 기본적으로도 있지만 거기에 갑자기 이렇게 막 예를 들어 투입되고 한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여성 한 명을 잡기 위해서 3명, 4명이 온갖 무장 다 하고도 그냥 땅바닥에서 뒹굴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다. 본질적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함께 전해드립니다. FBI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만도 한데 속으로는 다 불만을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물이 차오르면 넘칩니다 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고요. 어제 고갯길 선생님 말씀을 드렸는데 고갯길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 고갯길 가다가 휙 돌아서서 오던 길로 갈 수도 있고 전 공무원의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화 분위기가 쏴하네요. 네, 그
쏴한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연방 정부 그 폐쇄에 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10월 14일로 규정되는 게 맞네요. 10월 14일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들이 다 지역구로 내려갔어요. 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지역구로 내려가서 뭐 민주당 때문에 지금 연방 정부가 폐쇄된 거야. 이런 거 이제 홍보하면서 투표하지 못하도록 상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원에서 어떠한 안이 통과돼서 와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 연방 정부가 폐쇄돼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는 얘기죠.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데 이 불편함이 민주당 때문이다라는 거 이제 훌륭히 가서 지역구에 가서 홍보해라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마이크 존슨 그 하원 의장도 좀 힘들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하원 의장이 된 사람입니다. 루이지아나.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원 의원 가운데서. 그가 하원 의장이 되려고 출마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같은 의원인 상원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 하원 의장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는 금방 적응을 했죠. 근데 이슈마다 약간씩 트럼프 대통령과 삐걱삐걱해요. 제프리 앱스틴 이슈에 대해서도. 그거 조사를 해야죠. 그 공개를 해야죠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또 쏙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를 반복해서 결론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of course 우리가 연방 공무원들 페이에 대해서 그거 백페이 하죠. 당연히.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서명을 했어요. 2019년도에 연방정부가 폐쇄되고 나서는 다시 오픈하면 연방 공무원들 돈을 준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아주 폐쇄가 길었기 때문에 그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었고 그걸 통과를 시켰어요.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 해석을 달리해서 모두에게 다 준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아라고 얘기하니까 연방 공무원들 엄청 지금 불만이 많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는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나 의원들은 그거 뒤에 받지도 않아요. 지금 15일이면은 페이첵 받습니다. 본인들은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늦게 주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안 줄 수도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건 아니다. Don't deserve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그건 누구의 시선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원해서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돈도 안 준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하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밀린 그 페이첵은 반드시 저희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의회에서 뭔가 별도 예산안을 승인해야지 된다면 내가 그것까지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하면은 돼요. 필요하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악시오스가 또 물어본 거예요. 기자들은 찾아가서 물어봐야지 됩니다. 자꾸 물어보면은 만약에 물어보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데 대통령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싶겠어요. 지금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거죠. 자, 그런데 분명히 백악관과의 입장 차이는 드러낸 겁니다. 또 이 입장도 언제 뒤로 물릴지는 알 수 없지만 자, 그런 것 있고 그리고는 오늘 뉴욕타임스입니다. 이게 어제 오후 내내 방송의 탑뉴스였어요. 뉴욕 지역이기 때문에 아래 화살표는 뉴욕의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로부터 기소를 당하는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의 법무장관입니다. 그리고 어떤 혐의로 기소를 당했는가? 뭐 똑같아요. 지난번에 연방준비제도의 리사 쿡 이사가 집을 콘도를 두 채 사면서 두 채 다 주거지다 해서 이자율을 싸게 받았다. 그 리사 쿡은 그렇게 서류에 하지 않은 거 다 제출한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고소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케이스로 레티티아 제임스를 형사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주택 융자 받을 때 사기쳤다.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혐의가 근거가 없다. 대통령 자신이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거다. 대통령의 유일한 목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것. 우리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이거
공화당 의원들도 비난을 한다. 글쎄요, 공화당 의원들이 비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임스 코미 케이스는 얼마 전에 기소한 그 케이스는 공화당 의원들도 비난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법제도를 필사적으로 지금 무기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연방 법무부다. 그리고 연방법 집행기관이 자신의 명령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모두 내가 뉴욕주 법무장관으로서 나의 임무를 했기 때문이다. 그 임무가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아들이 사업할 때 재산을 부풀렸다 줄였다 하면서 엄청나게 막 뭐 탈세하고 했었다는 것을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연방 법원에 출두하라는, 어제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요, 미국에서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은 한국과도 다 저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사는요, 무작위로 배당이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쳐다보는 건요, 어떤 그 범죄 혐의보다는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 수사국장, 뭐 의회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기소한 것이나 지금 레티티아 제임스나 보복 기소라고 보는데, 버지니아 동부 연방 검사 린지 할리건, 콜로라도주에 여러 번 미인 대회 나가서 우승은 못했어요. 그 사람 검사해 본 적이 없는데 보험 변호사로서 플로리다에서 활동하다가 말하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백악관까지 가서 보좌관 하다가 하도 제임스 코미라는 연방 전 수사국장을 기소하라는 것을 검사들이 기소건이 안 된다. 기소건도 안 되고 기소돼도 이것은 유죄 확정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하니까는 검사들이 다 안 하니까 해고시키고 나가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검사할 뜻도 없던 사람이 검사가 됐잖아요. 린지 할리건이. 검사가 되고 나서 17일 만에, 그리고 지난 2주일 만에 제임스 코미를 기소를 하고, 이 뉴욕 검찰총장, 법무장관도 기소를 하고, 그리고 이런 거 기소할 때 대배심해요. 보통 이럴 때 이제 검사가 안 나가는데 직접 나갔대요. 현장에 가서 직접 뭔가를 이제 그 기소하는 여러 가지 이 사건을 제출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그 보복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데, 그리고 다음 타겟은 누구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미국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속하세요. 어떤 부분에 속하시는지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코노미스트를 위해서 유가브가 25개 항목으로 질문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가 당선되면 정치 보복을 해야지 되는가? 저는 정치 보복이 싫거든요. 적폐청산을 그래서 제가 싫어하잖아요. 그런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할 일이 많은데 적폐청산, 정치 보복에 포커스를 두면은 그 다음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정치 보복과 적폐청산에 끌려다니면서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지금 이제 그런 건데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에 따르면요. 이거 잘 보여줘야지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정치 보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선 그 정치 보복과 더불어서 이거 일종의 방위군 배치도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도시에, 그게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뭐 이런 데입니다. 시카고 이런 데에 로스앤젤레스 포함되고요. 방위군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 보세요. 빨간색이 공화당입니다. 75% 이상이 지지를 합니다. 민주당은 보세요. 지금 이거 10%도 안 되는 것 같죠? 회색이 무당파입니다. 무당파는 25% 지지합니다. 그러면 자, 행정부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밀 경호 같은 거 중지하는 거, 이게 지금 이 행정부 들어와서 바이든 전 대통령 무슨 뭐,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모든 사람,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본인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밀 경호 같은 걸 중지하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카멜라 해리스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공화당 보세요. 70% 훨씬 넘네요. 75% 가까이. 무당파는 그거는 한 35% 정도 되는 것 같고, 보세요. 아주 민주당은 작게만 지지를 합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럼 세 번째예요. 정치적인 적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공화당은 한 70% 정도가 지지를 하잖아요. 민주당 거의 지지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자신의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주나 시에 연방 기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화당은 빨간색, 이게 50% 이상이 지지를 합니다. 50%보다 덜 지지하는 것은요, 공화당에서 한 두세 개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전시를 할 때 그때 연방 기금을 주지 않는다. 이건 한 45%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생각이 되는데,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고 유학생도 아니에요. 미국 시민이, 보라색으로 제가 박스에 넣어놨죠. 트럼프를 비난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추방을 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이 얼만큼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30% 정도, 30% 넘는데요. 공화당은 30% 넘습니다. 민주당은 뭐 5%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가브가 조사를 해서 이코노미스트에 넘겼으니까 이코노미스트가 쭉 분석을 해봤어요. 그럼 누구냐? 이건 보복 정치잖아요. 처벌 정치잖아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여성이 반대를 많이 해요. 남성보다. 노인 유권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그런 유권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정치에 좀 관심이 덜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시민권자라도 말이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면 내쫓아야지, 추방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남성, 여성보다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 고등학교 정도 졸업한 사람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남자면서 시골 지역에 살면서 교육은 많이 받지 못하고 정치에는 또 관심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복수의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 처벌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사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네요. 로우하게 나오네요. 77%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분은 복수하는 것을 다 좋아하지 않아도 여전히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는 터닝포인트 USA가 찰리 커크라는 그 CEO가 총 맞아서 숨진 뒤에 와이프 이름이 뭐였죠? 와이프가 아무튼 그 CEO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가 2026년 슈퍼볼 해프타임 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등에 대해서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평소에 쇼할 때 스페니쉬를 말하고, 푸에르토리코니까 관객들이 라이브 공연을 하면은 그 스페니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스페니쉬를 얘기를 해주죠.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 가서 공연할 때 중국말을 하고, 니하오마를 하고, 일본 가서 공연을 할 때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프랑스에 가면 줍잼, 여러분 정말 저 사랑해요, 제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공연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영어를 쓰지 않는다고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이 슈퍼볼이 이 사람을, 그 배드 버니를 해프타임 쇼의 공연자로 선정을 하고 나서 비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 USA가 그 해프타임 쇼에 딱 붙여서 2월 8일에 행사를 한답니다. 이벤트를 한다는 거죠. 신앙, 가족, 자유를 테마로.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는 몰라요. 뭐 리 그린우드 나올까요? 해서 뭐 찬양을 엄청 많이 하겠죠. 찰리 커크 그 추도식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터닝 포인트 USA가 어떤 음악을 뭐 듣고 싶으세요?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영어라면 뭐든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어를 써야지 된다, 뭐 이런 이민자들이 와서 모국어 잠시 있더라도 영어를 배워야지 돼, 이런 그거에서가 아니라, 영어도 못하는 것들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피부 색깔도 어떤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배드 버니의 공연장에서와는 반대의 분위기, 그런 것을 이제 좋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전해드렸다기보다는 미국이 이렇게 분열되고 있고 터닝포인트 USA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찰리 커크가 숨지고 나서 똑똑히 봤는데 그게 이렇게 여세를 몰아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달라스 모닝 뉴스가 이스라엘이 오케이 휴전하는 것에 대해서 휴전의 아웃라인입니다. 디테일은 아직도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워싱턴 포스트가 안 붙으니까 다른 거 가서 붙여보죠. 보스턴 글로브는 정말 인질 석방이라든가 인도적인 지원 같은 것을 이제 많이 하게 되니까 이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종전이 좀 끝날 수도 있다 하는, 뭐 아직도 장애가 많이 남아 있겠지만 그래서 기쁨이다. 끝이 조금 보이는 상태에서 뭐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애리조나 리퍼블릭을 보세요. 평화협정을 정말 환영하지만 그러나 세부 사항은 디테일은 없다. 디테일은 좀 머스키하다. 뭐 어제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린 지금 이 상황인 것은 어제와 오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도 아직도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저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자 지구에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웃는 것을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처음엔 그래도 열심히 꿋꿋하게 부모님들이 막 격려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부모도 지치고 아이도 지치고 엄마 아빠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하니까 막 어두운 이것만 있다가 이거 보세요. 아주 활짝 웃는 이런 모습. 이 이전에는 양푼 들고 다니면서 한 끼 주세요. 이런 아이들의 모습만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실향민들이 지금 다 부서지기는 했지만 고향이라고 돌아가고 있고 이스라엘도 부분적으로 지금 가자 지구에서 철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이거 어제 CNN 방송에, 이 CNN 방송에서 굉장히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인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해리 앤튼이라는 사람이죠. 처음이랍니다. 본인이 최근에 몇 년 동안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동정심을 느끼느냐, 팀팩트를 느끼느냐,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느냐 하는 게 2023년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10월 달이에요. 이스라엘이요. 한 게 48%가 많았는데 지금은요, 팔레스타인이요. 거기에 더 어떤 동정심을 느낀다는 사람이 1%가 많답니다. 역사상 이건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뭐 너무 당연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이겼지만 그런 점은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요, 트럼프의 업사이드 다운 전략이 이 같은 외교 정책에서 승리를 가져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뭐 방위군을 배치한다던가 뭐 어떤 부분은 무리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하기는 하지만 이 전환점이 뭐였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막 유엔은 유엔 총회인데 없어져야지 돼 막 이런 막 엄청나게 험한 연설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사이드라인, 별것이 아닐 수도 있는 그냥 공식적이지 않은 사이드라인 미팅에서 아랍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켰다는 거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주최한 그런 미팅에서요. 그 미팅에서 이거 휴전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휴전을 할 때는 우리가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들도 이렇게 돕겠어 하고 설득을 해서 설득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처음으로 내가 뭐 이런 구상도 있어 하고 뭐 평화를 위한 뭐 20개 항목 이런 것을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게 만약에,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단계니까 언제 어떻게 깨질지도 모르고 계속 갈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번에 팔레스타인과 그러니까 가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 같은 것을 이렇게 주도한 것, 이것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컸던 것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힐튼 선생님도 처음 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도 전쟁을 멈춘다는 것은 다행.
너무 처참하던데. 너무 처참하죠. 힐튼 선생님이 어떤 뜻으로 아이디를 힐튼이라고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힐튼 하면 우리는 페리스 힐튼도 생각하고 힐튼의 상속료, 힐튼 호텔 자체를 생각합니다. 그 브랜드를 생각합니다. 힐튼 호텔 하면은 아주 그 화려한 그 고급스러운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런 힐튼 선생님이 너무 처참하던데 하는 걸 써주시니까 제가 더 대비가 되네요. 정말로 대비가 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요. 지금 교황이 네오 14세 교황이 한 얘기가 많은데 한 번도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이민에 대해서 뭐 온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이건 저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클릭베이트 뭐 미끼로 쓰다 하는 그 베이트요. 근데 클릭 하면 컴퓨터의 클릭 맞습니다. 그 클릭베이트에 대해서 비난을 하셨어요. 온라인 독자들이 아주 중요한 정보는 아닌데 그 중요한 정보는 생략하면서 미끼용으로 던진 낚시용이요. 미끼용으로 던져서 이렇게 클릭을 유도하는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선정적이고 너무너무 과장된 헤드라인 같은 그런 형태. 그런 것은 저널리스트들이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그 권위와 여러분의 품위를 그렇게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저널리스트 그리고 언론사는 능력도 있어야지 되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용기도 있어야지 되고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뭐 꼭 저널리스트들에게만 필요한 얘기겠습니까? 모든 방면에서 살아서 숨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남의 돈을 받고 일할 땐 능력이 그만큼 있어야지 되고 어떤 때는 이게 옳지 않은데요 하는 그 회사를 위해서 용기도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윤리의식이 있어야지 됩니다. 클릭하고 그 눈에 겉보기에 이건 안 됩니다. 어제 교황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시사만평에서 뵙겠다고 또 날짜를 오늘이 금요일인데 어제가 금요일인 줄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 토요일 시사만평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강일신이었습니다.